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학관리원 제25회 한반도 국토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학관리원 회장 권오경입니다. 한국공학관리원은 국가적 어젠다인 통일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반도 국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 국토포럼의 대주제는 한반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기반 확충입니다. 이에 따라 매해 포럼의 주제를 이 바탕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균형 발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남북 교류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기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맞추어 청중 없이 진행하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공학관리원을 검색하시면 포럼을 시청할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황재성 동아일보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포럼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뉴노멀 시대의 국민의 생활 인프라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를 겪으면서 ICT, 의료, 물류, 교통 등의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원 부원장님을 연사로 모시고 30분간 주제 발표를 들은 후에 세 분의 패널께서 각각 10분씩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소속에 계신 분들께서 시청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각자 소속한 분야에서 귀중한 경험을 댓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경 부원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발표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노멀 시대의 국민 인프라 서비스 체감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데요.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년 동안 서베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목이 이제 뉴노멀 시대인데요. 뉴노멀을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전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라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뉴노멀이라 하면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자식도 태어날 때부터 2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80년대 초에 대학을 들어갔던 저와는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저도 국민인데 서로 다른 국민들이 이 인프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한 20년 전이었다면 오늘 제목이 국민 인프라 서비스 체감도가 아니고 사회 간접 자본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의 현황과 방향, 이런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인프라 개념, 그다음에 가치, 문제 제기를 하고 인프라 서비스 국민 체감도 평가를 순서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의 연구 결과이고 점진적으로 연구가 깊어지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이봉남 교수님께서 3월 달에 발표하신 게 있는데 같은 그 논리의 궤적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SOC다 그러면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간접 자본을 생각하실 겁니다. 대개 이제 교통, 도로 시설이 위주고요. 항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말하는 사회 간접 시설이다 그러면 이 사회 기반 시설 또는 인프라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 좋은 가을날에 단풍놀이에 가는 보도 육교도 말씀하는 거고 매일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깨끗한 음용수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IT와 첨단 이 전자 제품이 가능하게 하는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환원 그리고 처리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게 하고 빠른 속도로 국민 모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이 통신의 기적,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인프라도 포함되고요. 건강 관리에 필요한 병원 시설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일상과 인프라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어나서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사이클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에 의존을 하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전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회 간접 자본을 얘기했다면 생산자 위주, 산업 위주의 그림으로 구성되었을 텐데 개인 중심, 개인 관점에서 이 인프라가 구성되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영어로 이코노믹 백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 중추란 뜻이지요. 이 단어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의 중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SOC 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에너지, 그다음에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전기와 상하수도를 얘기하는데요. 요게 이제 SOC와 국가 경제 관계를 좀 얘기를 하면은요. 올해 우리 그 예산에서요 23조 원 정도가 SOC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라인을 보시면은 요거는 저 국토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극대화를 필요한 적정 규모의 SOC는 45조 원에선 한 54조 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국가 재정 그리고 공기업, 민간 투자 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썼을 때 SOC 투자 파급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보여지는 것처럼 생산 및 부가가치가 157조 원 1년입니다.에 달하고 고용 유발이 55만 명에 달하다. 이런 것이 이제 정통적인 사회 간접 자본을 보는 시각에서의 편익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인프라의 가치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단에 출처가 나와 있는데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2019년도 발표한 건데요. 글로벌 경쟁력 지수 리포트에 나오는 겁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141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13위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 전체 순위 1등은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80점 정도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메칸을 움직이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오늘 말씀드리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준이다. 그리고 점수는 92점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옆에
ICT 어답션 분야입니다. 이게 한국이 1등이고 그 점수가 93점입니다. 이거는 1등이지만 100점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프라가 굉장히 강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하다. 이렇게 금방 쉽게 다가오죠. 자, 그러면 이걸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좀 안을 좀 쳐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점수를 매긴 지표들의 아래 계열에 있는 그 소그룹인데요. 여기 보면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그러니까 교통하고요. 중간쯤에 내려가면 Utility, 상하수도, 전기에너지 같이 있는데 거기서 점수 높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체 순위는 높지만 도로의 연결성 분야는 26위. 그 다음에 중간 쪽에 와서 공항의 연결성은 한 16위. 그 다음에 유틸리티 분야의 22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음용수의 안정성 분야는 26. 그 다음에 워터 서플라이의 신뢰성 28이라고 해서 전체 순위가 6위였던 거에 비하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프라의 가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 우리나라의 경제 화두가 뉴딜입니다. 한국형 뉴딜이죠. 한국형 뉴딜의 세 축이 있습니다. 원래 두 개가 처음 생겼던 게 뭐냐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고요. 최근에 거기에 새롭게 그 편입된 것이 추가된 것이 균형 발전 뉴딜입니다. 왼쪽 그림은요, 2019년 1월 달에 발표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인데 한 20조 넘는 돈이 있는 거죠. 여기 그동안 뭐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못해서 오래 끌고 있었던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고 발표된 배경을 보면 이것들의 효과는 지역 균형 발전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거기에 대해 동감이 커진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경남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부산 그다음에 경남을 잇는 동남권 광역철도망입니다. 한 10년 전에 이 계획은 부산, 경남, 전남까지 해서 남해안을 개발하는 그 계획이었지만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지금 다시 그 중요성이 부상하여 이런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인프라에서는 충분한가?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인프라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냐? 그 질문입니다. 정부 재정에서요, 그 SOC 예산 추이인데 2016년부터 계속 떨어져서 2018년도에 최저점 19조 원이었고 지금 좀 반등해서 21년에는 26조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1년도 예산안 분포인데요. 21년도 총 지출의 증가가 8.5%인 걸 감안할 때 SOC 예산이 26조 원 총액으로서 전년 대비 11.9% 늘었지만 이것이 충분한가 안 한가 논의는 좀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제기 두 번째입니다. 인프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 기후변화라는 화두가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프라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올 여름에 기록적인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원시 섬진강에 있는 제방이 붕괴가 된 장면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올해 장마는 일본도 피해를 받고 중국도 피해를 받지요. 그래서 이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변화가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진다는 것은 익히 들어왔고 올해 그 전형적인 피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는요, 해수면 상승이 기후 변화로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IPCC에 발표한 거고요. 세계 기상 기구가 그 기상의 예측을 하는 시나리오 모델은 되게 많은데 좀 그 월스 시나리오 쪽으로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0년 동안 0.89도씨가 평균 온도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해수면 상승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온난화가 계속돼서 1m가 상승을 한다면 다음 100년 동안에 그러면 몰디브가 잠기게 되고 제주도에 있는 용몰이 그 지역이 잠기게 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더 진행돼서 200년 후에도 이 상태가 멈추지 않으면 암스테르담도 잠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쁜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자, 문제제기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인프라를 얘기할 때는 되게 적재량, 우리가 만들어 오는 양으로 얘기했습니다. 스톡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G20개 국가 중에서는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이 1위다. 이 숫자로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를 약간 통계를 다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당 전체 도로 연장은 21이다. 그러면 이렇게 스톡 위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1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3위는 여전히 안 해도 되나요? 21위는 더 많이 해야 되나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으로 만약에 스톡 관점이 아니고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본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표 중에 결핍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핍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제가 들어드리면 인구 1000명당 병원의 수는 몇 개이냐, 읍명동당 보육시설 수는 몇 개이냐, 아래 붉은색 박스로 내려오면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시설 수는 몇 개냐, 공업 면적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핍 지수와 관련되고 즉 삶의 지수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결핍 지수에서도 여전히 스톡 위주의 그 지표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제기 마지막인데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을 그러면 교통, 에너지, 수자원, 환경, 통신, 생활은 6가지는 저희 연구진에서 평가를 하기로 항목한 6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생활 인프라, 그다음에 사회 기반 인프라를 다 망라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스톡 위주에서 질을 따지는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가 연장이 얼마냐가 아니고 내가 출퇴근을 하는데 충분히 그 서비스가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이거를 따지는 거죠. 수자원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통신 분야에서도 지금까지는 몇 퍼센트 보급률이냐 해서 자, 그럼 안정적으로 내가 싼 값에 적당한 값에 쓰고 있느냐, 끊임이 없이 잘 쓰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정한 6개 분야가 그러면 그 제대로 된 건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예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에서는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ASC, 미국 토모하케죠. 16개 분야에 대해서 4년마다 사용성, 그다음에 미래 투자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 점수를 매깁니다. A, B, C, D 등급으로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Her Majesty Treasury, 그러니까 재무성이죠. 재무성에서도 한 그 8개 정도 지표를 갖고 있고, 맥킨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리포트에서도 한 9개 정도의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6개 대분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는데요. 나머지 프레젠테이션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인프라 분야에 세부적으로는 총 31개의 세부 항목이고요. 만족도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매우 불만, 불만, 대충 불만, 대충 만족, 만족, 매우 만족 6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0에서 6으로 표시할 때도 있었고 100으로 환산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정성적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한 지표를 만드는데, 이거는 충족도입니다. 충족도. 이거는 현재 내 수준과 내가 희망하는 수준을 그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통근 시간에 저는 55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통근 시간은 40분이다. 그러면 충족도는 40을 55로 나눠서 73%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충족도와 동시에 자, 그러면 이걸 정말 급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충족도, 개선 필요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제가 2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라고 그랬는데요. 서울대학교가 1차 연도에 서울시와 강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3차에서는 8개 특별시, 광역시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 23개를 포함해서 그 6개 인프라 카테고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12,500명을 더했고 90개 지역에서 발표를 했고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과 요약입니다. 충족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나는 이 수준을 원한다, 그 비율이죠. 봤을 때 국가인프라 전체 점수는 89점이었습니다. 89%였습니다. 근데 6개 카테고리를 점수를 가지고 순서를 매겨보니까 수자원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순서이고요. 뒤에 있는 교통과 생활에 대해서는 충족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만이 좀 있는 거죠. 대중교통 환승, 도서관, 공공문화시설, 교통 거점의 충족도가 낮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족도에 이어서 그러면 투자 우선순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하고 환경에 투자 우선순위 요구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수자원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동그라미 밑에 충족도 점수들이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와 충족도가 서로 반비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만족도 총 점수가 59점입니다. 이거는 아까 뭐 대체로 괜찮아요보다 점수가 조금 낮은 거고요. 그런데 대도시가 61점으로 대체로 괜찮아요보다 조금 높고 중소도시는 그거보다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도시 규모별로 보니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좀 높았다고, 충족도가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자원하고 에너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교통과 수자원 부분은 대도시가 충족도가 좀 낮고 중소도시가 충족도가 높았고요. 반대로 에너지, 통신, 환경, 생활 분야에서는 대도시가 오히려 그 중소도시보다 충족도가 높았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왼쪽에 그린 그림에 분리해서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6개 분야를 얘기했는데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물었고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통근 통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전국의 평균이 40분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33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족도가 88%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속도로 IC까지 진입하는 걸 물어봤고 간선도로 진입까지 물어봤는데 숫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교통과 관련된 세부 지표 3개 중에서는 고속도로 IC, 간선도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통근하고 통학하는데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하철 또는 버스 정류장까지 소요 시간에 대한 충족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만족도와 충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1%.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교통수단으로 교통 거점까지 가는 시간이 충족도가 낮은 걸로 보이고, 이거는 전국이 36.3분 걸리고 내가 희망은 25분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이 전국의 평균하고 값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자원 분야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아래로 3개가 수자원 분야에 대한 세부 지표인데요. 자, 적당한 돈을 내고 수량을 쓰고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충족도가 꽤 높은데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많으세요. 그거보다는 수질 오염 복구 시간에서는 사람들 요구가 더 센 겁니다. 충족도가 84% 상대로 낮고요. 전국이 2번째 칼럼에 있고 3번째 칼럼에 인천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인천의 적수 문제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잖아요. 역시 그런 걸 반영하는 것처럼 인천에 계신 분들이 수질 오염 복구에 대한 요구가 전국보다 높고 거기에 대한 충족도도 인천이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보시면 전기 사용입니다. 적당한 값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는 충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전 복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겁니다. 충족도가 81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전 복구의 경우를 전국과 울산의 경우를 보면 울산이 충족도가 그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거죠. 전국이 30분 만에 복구가 되는데 울산이 34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논리로 계속 돌아가는데 통신 인프라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 보급률하고 5G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요구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족도가 원하는 곳에서 요금 없이 인터넷 접속이 안정적으로 받느냐에 대해서는 충족도가 89%인데 인터넷 하단이죠. 인터넷 접속하고 통화 두절 복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충족도가 점수가 낮은 겁니다. 전국이 30.6분이고 내가 원하는 수준은 22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옆으로 하면 서울과 강원도를 비교를 했는데요. 서울이나 강원도나 실제로 인터넷 접속이 통화 두절되고 복구되는 시간은 같지만 요구 수준은 다른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23분 안에 돼야 돼요. 그런데 강원도 분들은 21분에 돼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보면은 일일이 숫자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환경 문제에서 사람들이 제일 충족도가 낮고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하수도 악취로부터의 쾌적한 정도입니다. 악취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는요. 기초의료시설, 공공주차장까지 가는 시간, 도보로 생활체육시설까지 가는 겁니다. 88, 81, 80%의 충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SOC 생활 수준에 대해서 목표를 정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한마디의 기치는 10분 안에 생활 SOC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정부 목표인 것에 비하면 지금 전국 평균 그게 도서관이든 노인복지시설이든 간에 12분, 13분으로 우리 정부의 목표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칼럼을 보시면 학교, 세 번째 칼럼 중간입니다. 초등학교까지 가는 충족도는 95%로 꽤 높지요. 전국 평균으로 걸어서 12분 안에 가는데 10분 안에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답이에요. 세종시를 제가 서울과 비교했는데 세종시가 학교가 부족하다, 학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빼냈습니다. 서울이 12.4분이에요. 그런데 11.5분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세종은 11분에 가고 있어요. 서울보다 짧지만 요구 수준은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니까 X축은 충족도입니다. 그리고 X축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점은 충족도의 중위값이고요. Y축은 개선의 피로도입니다. 개선의 피로도를 0에서 100 스케일로 바꾼 것을 그리고 옆으로 가는 선은 중위도 값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안에 드는 것은 충족도도 중간, 개선의 필요성도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2, 4분면입니다. 강원도하고 충남, 경남을 보면 인프라 수준의 충족도가 낮고 개선의 필요성도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주도는 충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개선 요구도도 상대적으로 적다. 광주는 충족도는 높은데 개선의 필요도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점 개선 대상 분야입니다. 아까 6개 대분류에 31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다 XY 그 좌표에 넣은 거고요. 이 보시면 충족도가 높은 것들이 우측에 있죠. 그다음에 충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왼편에 있는데 그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느끼는 거는 수질 오염 복구, 하수도 악취, 통화 두절 복구, 정전 복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2년에 걸친 연구였고 그러면 2019년과 2022년의 차이를 확인해 보니까 통근 통학에서는 개선 필요도가 좀 줄었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추정은 가능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전 복구 인터넷
접속 안정적인 정도는 개선 우선순위가 2019년보다 올해 증가한 것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도 저희도 지금 화상으로 중계하고 있죠. 기초 의료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도 조금 줄었고요. 수자원 인프라에서는 충족도가 좀 줄긴 했지만 수질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경 인프라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인데 아까 제가 악취라고 그랬죠. 교통 거점에 대해서는 요구 수준이 2019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외출을 자제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사점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스탁 위주의 SOC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질 위주로 봐야 된다고 명제를 던지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한 결과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통 인프라의 충족도를 보니까 서울, 인천, 부산 같은 대도시가 충족도가 90보다 좀 작죠. 그보다 좀 작은 규모의 도시와 도에서는 충족도가 좀 높은 게 보입니다. 제주하고 충북이 좀 높죠. 에너지 인프라는 대전하고 제주가 충족도가 좀 낮습니다. 수자원 인프라는 한 두어 차례 얘기했는데 인천에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충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프라의 카테고리별로 전국에 동일 목표를 주는 것보다는 지역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자, 그럼 지역별로는 나누는데 그럼 그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죠. 왼쪽 그림에 보면 광주와 충남이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생활, 통신, 교통, 환경, 에너지, 수자원의 6개 카테고리 중에서 생활에 좀 충족도가 낮고 수자원이 좋다고 그랬어요. 충남은 생활이 안 좋고 환경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6개 카테고리는 그 지역에서는 그 순서인데 똑같은 점수를 오른쪽에 와서 카테고리별로 보면 생활 카테고리는 전국을 볼 때 광주는 사실 좋은 거예요. 전국 평균으로. 그렇지만 광주 분들은 생활에 대해서 충족도가 낮다고 답하시는 겁니다. 충남은 통신, 에너지, 수자원, 환경 왼쪽 그림에서 상대적으로 충족도가 좋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 충족도 점수는 높지 않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스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스탁 더하기 니즈를 봐야 된다. 왼편 두 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스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 면적당 도로 연장을 하면 전국이 1.10이에요. 이거는 도로 연장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13.67이고 부산이 4.35, 반면에 전남은 0.86인데 이 숫자만 봐가지고는 서울하고 부산은 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도로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길이를 도로 면적하고 인구로 나누면 전국이 평균이 1.53인데 서울은 3.39, 부산은 2.05예요. 그러면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필요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번에 우리가 니즈를 반영한 충족도 점수인데요. 각 지역별로 충족도 점수를 저희가 적고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가 충족도가 낮고 제주하고 충북은 충족도가 높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자,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니까 2019년보다 2020년보다 하나가 줄었고 수질오염, 통화두절 복구, 하수도 악취 정전 복구인데 변화가 좀 있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1년 사이에 확정적인 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계열이 쌓인다면 좀 더 확실한 경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스탁에서 니즈로 인프라의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우리가 던진 명제가 맞다는 결론이 이번 조사에서 나왔고요. 국민들은 6개 인프라 부분 31개 서비스 지표 모두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별로도 다르고 인프라 부분별로도 다른 거를 봤는데요. 이걸 면밀하게 조사해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반영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만든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조사 평가 체계를 보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지표를 계속 좀 갈고 닦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개통을 보면 되게 각 지자체별 부처별로 요구가 들어가는데 오늘 저희가 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서로 인프라 카테고리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더라. 그렇다면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문경 부원장님 발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 수자원, 에너지, 환경, 통신,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별로 만족도와 개선 필요도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공대 정창우입니다. 그 정문경 박사님께서 이제 그 생활 인프라 체감도에 대한 연구, 그래서 2년에 걸친 장대한 연구네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이제 저희한테 과제를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SOC를 생각할 때 이제 스톡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톡이 만들어내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요구, 니즈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된다. 뭐 100%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충족도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지금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다. 저희 집 옆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좀 더 가까이 더 큰 시설. 왜냐하면 제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충족도를 따질 때는 비용이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설, 환경부가 관리하는 시설 벌써 갈리잖아요. 이걸 모을 수 있을까? 보사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정문경 박사님 발제 연구를 보면서 이거 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건 없는가? 그래서 이제 제 토론 발제문을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국토 공간의 인구 분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컨대 2020년 5월 현재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105개 시군구가 소멸을 합니다. 없어진다 이거죠. 기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채 50년 지나면 뭐 인구 안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구도 안 살 때다 왜 인프라 때려박냐?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 SOC를 해가지고 제가 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쭉 모았고 이제 광역도는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합계 출산율을 종속 변수로 해서 돌려보니까 여기 문화 기반 시설 수 있잖아요. 이게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문화 기반이 많이 깔리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아무 이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거친 회계 모형이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살률이요. 이제 제가 이제 출산율하고 자살률을 보는 게 행복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면 죽을 리가 없고 행복하면 아이를 많이 낳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딱 보면 여기 보면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수가 시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살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활 SOC 해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다는 아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들여봐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분포를 갖다가 제가 생산함수, 그래서 생산함수에 따라서 생산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배분되잖아요. 소득이 배분되면 그거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간단한 가정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인구 분포를 해가지고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식을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가정한 게 뭐냐면 가령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이 좀 더 커다란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집적 효과 그러니까 수도권에 만약에 뭐 창의적인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지방에서 젊은 사람이 떠나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방은 뭐 여기 보시면은 34년 5년이면 인구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비율이 9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뭐 AI니 인공지능이니 창의적 발상이니 이런 것들이 산업의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제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도권의 부를 5%씩 지방에 뿌리는 모델도 돌렸어요. 여기선 뺐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야 3, 4년 더 늘어나는 그리고 지방은 없어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지방의 SOC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 그러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SOC를 들이다 박는다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이 보면은 이게 이제 뉴노멀이잖아요. 뉴노멀이 뭘까? 코로나가 뉴노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쉽게 얘기하면 콜레라예요. 그러니까 런던시에서 콜레라가 해가지고 시민들이 몇십만 명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게 근대 도시계획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이 이제 주택법, 그러니까 빈민법에서 내려오는 그 법을 고쳐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다가 주택에 의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요. 1920년대 뭐 몇백만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건강한 주택에 대한 게 나와서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라는 게 유행처럼 번져납니다. 빛나는 도시가 뭐냐? 그 널찍널찍한 대지에 건폐율이 굉장히 낮고 높은 마천루를 갖다가 도심에 그러니까 도심이 공원이 되고 거기에 마천루 같은 빌딩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통풍 잘 되죠, 환기 잘 되죠. 그러면 우리가 스페인 독감 같은 거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행병이 도시계획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요. 사스 2004년, 메르스 2014년, 그다음에 코로나 19.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이건 드문드문 있는 일인가?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전염병이 인간의 네트워크 활동이 많아질수록 일상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냥 우리 사회는 유행병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의 대응 방안에서 뭐 비대면, 언택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가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예컨대 경제 양극화가 심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부자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고 정보화 세계가. 그다음에 이제 다중 집회 시설에 대한 기준 싹 다 바꿔야 된다. 지금 의자가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70cm 기준으로. 이제 예식장이라든지 집회소 국회의장에 의자를 갖다 한 칸 비워서 한 칸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압축 도시를 만들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지금 인구가 소멸이 되니까 지방도 흩어져서 서비스는 못한다. 그러니까 지방도 인구 거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압축 도시 만들어가지고 흩어진 인구를 지방 거점에다 모으자.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게 압축 도시의 국가 균형 발전 논리입니다. 어떻게 강원도 절골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을 버스를 운영하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냥 읍으로 모시고 와서 읍 터미널 옆에 아파트 짓고 거기서 상수도, 상하수도, 통신 모든 서비스를 해주자. 그 할머니 강원도 절골에 산다고 해서 마을 버스를 넣어줘야 됩니까? 누구의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압축 도시 논의가 이제 도시계획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압축 도시를 하면 유행병이 견딜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 어디서 됐느냐? 스리랑카가 코로나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은 영향을 준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제가 대도시에 살지만 방에 콕 숨어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킹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냐가 문제고 밀도 자체를 문제로 삼지 말자.
그리고 대도시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네트워킹만 어느 정도 차단해 주면 유행병 관리가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시골에 흩어져 살면 유행병 관리가 안 됩니다. 이 할아버지 추적 조사도 안 돼요. 어디에 가서 돌아다녀. 근데 도시에 살면 쉽게 얘기하면 GPS가 촘촘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양반 동선도 다 찾아내고 방역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일상 다반사가 된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신나게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압축 도시가 됐건 흩어진 도시가 됐던 간에 비대면 접촉이 우리 사회의 주류 행동 패턴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느냐? 왜 우리 이렇게 모이죠? 모여서 면대면을 하면 창의라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촉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대학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이 만약에 학원 강좌같이 된다면 대학은 진작에 없어져야 되는데 대학은 아니다 이죠. 모호한 지식을 대면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코로나 사회 때 비대면 접촉을 강조를 하는데 그럴 때 생산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전제가 돼야지만 지방에 SOC를 투자를 할 건지 어떻게 투자할 건지 논의할 수 있을 거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모 교수님 발표 감사를 드립니다. 뉴노멀 시대가 국민의 생활 인프라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출산율, 자살률, 전염병과 도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마 여기 그 토론 패널을 참석한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저 충북 청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인프라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이 수도권과 지역 문제로 굉장히 첨예하게 많은 논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 패널을 참석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SOC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몽근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기에 SOC는 말 그대로 물적 SOC 개념으로 생산 활동에 제일 기반이 되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될 때 그 획기적 사건이라 그러면 1970년도에 그 경부 고속도로를 완성한 것. 이게 완성이 되면서 모든 인적 그다음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이것을 통해서 이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SOC라 그랬던 물적 SOC였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로 우리 국민소득이 좀 늘어나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요소로서 이 사회간접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하수나 가스, 뭐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뭐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어쩌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일 겁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라 그런 것은 물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나 배려, 관용 이런 그 정신적 가치를 만드는 요소들이 실제로 사회적 인프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적인 것과 이런 정신적인 것이 다 결합된 의미에서 이것을 저는 그 큰 틀에서 이 인프라 혹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삶의 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적인 SOC, 다시 말해서 도로나 특히 교통망이나 기타 환경 관련 이런 SOC가 잘 발달되어 있는 데일수록 이 생활 밀착형, 생활 SOC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물적 SOC가 많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경제적 거래 활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구들이 자연히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을 높이는 요구로 인해서 생활 SOC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집니다. 그럼 결국 이 생활 SOC의 그 삶의 질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간접 자본 시설들이 지역 간
굉장히 많은 불균등을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충청북도가 얼마 전에 2019년이죠. 그때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됐을 때 그때 제일 수건 사업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충북선을 고속화시키는 건데 이 개념은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망은 전부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서울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을 통과하지 않는 교통망은 거의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강호축 관련해서 이제 목포에 가서 세미나를 한번 주관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오송역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SRT를 타고 가면 1시간 37분이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충북하고 목포는 굉장히 먼 거리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컸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심리적 거리가 컸을까 하면 교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도로라든지 이런 교통 관련 SOC는 사람의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서울을 향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포에서 강릉까지 가려면은 이걸 환승도 해야 되고 여러 번 갈아타고 하면은 대개 한 5시간 반에서 7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17분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망 자체가 지역 간 많은 교류라 이런 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쪽에 SOC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SOC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건 경제학자들이 뭐 많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SOC 투자했을 때는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한다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SOC 건설 투자를 1조 원 했을 때 대개 부가가치, 소위 GDP 얼마나 영향을 주냐라는 것을 국토연구원에서 뭐 이렇게 분석한 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한 0.754니까 한 7,500억 정도의 소위 GDP 증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는 한 0.3에서 0.4 정도인데 SOC 투자는 그만큼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건설 투자 효과이기 때문에 단기 효과입니다. 근데 사실 중장기적 효과는 이런 SOC 투자가 경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나 이런 걸 낮추게 돼서 생산성을 높이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경제 성장 효과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간 이렇게 좀 이 SOC가 불균등화에 대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OC 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경제적 타당성 소위 BC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현재 수요를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현재 수요가 잘 없으면은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수요는 주로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는 교통망은 거의 이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이 SOC 투자가 이제 활성화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는 상당히 이 오래전의 숙제이긴 하지만 많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는 이제 일본 물적 SOC가 아니라 이런 생활 밀착형 SOC의 개념입니다. 우리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에서 이제 4만 불로 이행할 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더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 생활형 SOC도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위 진위계수가 국토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해도 문화기반 시설이나 여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0.4 이상이 돼서 굉장히 지역 간 분포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학자는 이 생활 SOC가 이렇게 지역 간 불균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이 소위 생활 사막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마치 사막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OC 그 생활 밀착형 SOC건 혹은 물적 SOC건 우리가 이 인프라가 되는 것들을 과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수요가 생기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강조하면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SOC가 생기고 나면은 많은 수요가 뒤따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로서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인프라는 지역 간의 어떤 이 어느 정도까지는 골고루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정창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촌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SOC를 골고루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 시군 지역에 특별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저기 굉장히 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읍 지역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지역에 이런 SOC를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좀 잘 만들어주는 수용답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 증평군의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증평 군립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은 이 다목적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 안에 오면은 증평 군민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보육도 하고 심지어 저희 옥상에 별빛공원이라 그래서 거기서 음악 공연도 하고 거기서 신앙송도 하고 군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개의 복합적 기능을 하게 되면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이런 생활 SOC 이 서비스를 굉장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초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SOC 중요성,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재성 동아일보 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아일보 황재성 부장입니다. 저는 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새로운 인프라 평가 모델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거는 기대와 또 뭐 당부 말씀 이런 식으로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SOC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대개는 뭐 경제성이 얼만큼 있고 뭐 사회 통합에 얼만큼 기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게 독자들한테는 체감되지 않는 표현들이고 저희가 그걸 전달하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평가 모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와닿는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거는 기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제 말씀은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SOC가 어떤 이미지를 비쳤는지에 대한 잠깐의 반성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분석을 몇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표해 주신 그 모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SOC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 뭐로 이렇게들 뭐 받아들이시겠지만 저도 이 포럼 토론자로 초청받고 나서 어떤 얘기를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사진 두 이미지가 제일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왼쪽은 충청남도에 있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되는 도로 사진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사진이어서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가끔 뭐 강원도나 뭐 지방 이렇게 다녀보면 대부분의 도시가 다 저런 경우더라고요. 반면 오른쪽은 그 서울 아마 이게 잠원동 그쪽 어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막히는데 이건 좀 양반 아닐까 싶고 이게 훨씬 더 막히죠. 그래서 대부분 SOC라고 할 때 좀 뭔가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굳이 안 해도 될 때 과하게 투자하고 꼭 필요한 데는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이미지인 것 같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 하고 이제 뭐 관련된 것들을 쭉 찾아보다가 요즘 나무 위키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다 자기들이 아는 지식들을 이렇게 쭉 달아붙여서 쓰는 무슨 오픈 저 백과사전 같은 게 있던데 거기서 보니까 SOC 투자가 소득 균형과 이어지는가라는 좀 항목을 달고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다 옮기질 못하고 표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되게 균형을 잡힌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닌 이유는 뭐 대공황 극복책이지 그게 그 소득 균형의 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든가.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 고도 성장을 SOC 투자가 가져왔을지언정 소득 불균형만 심화시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있는데 전반적인 뉘앙스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SOC 투자하면 좀 지식인층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 싶고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정부가 되게 경제성을 검증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행된 사업들이 틀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좀 제가 그림을 붙여놨는데 되게 대규모 SOC 투자가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그 결정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고 그에 따라서 그게 뭐 여 또는 야 뭐 또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 호불호가 갈리고 그거에 대한 이걸 뭐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되게 과장되게 평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사진이 맨 왼쪽이 경부고속도로, 두 번째가 KTX, 그다음 세 번째가 4대강 이포보교 같은 데인데 세 개의 공통점은 초기 사업 초기 결정 단계에 뭐 전 국민적인 반대,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경제 또 우리 사회 삶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근간 인프라라는 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포교는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는 앞으로 어떤 대규모 SOC 투자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논란과 그 프레임의 그 고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설업계에 대한 사강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건설업계가 그동안 토건적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계속 국민들한테 전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SOC 투자하면 뭔가 건설업계 배불리는 일 이런 쪽으로만 받아들여져서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합리적으로 공감할 만한 그런 평가 모델, 평가 지표가 시급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가 모델 이런 것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번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새로운 뉴 노멀이 도래했는데 뭐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이제 진입하면서 올해인가요? 선진국 진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스스로 좀 뭔가 과거에 그 인프라에 대한 그 기대 수요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고급화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발전 뒤에 좀 뭐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인프라의 그 어떤 질적 변화 이런 것들도 되게 요구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여기 이제 모델에는 뭐 6개 항목에 31개 분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그동안 정부 발표라든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정부 그 SOC와 관련된 정부가 이렇게 평가할 때 그 나열한 항목들을 이렇게 좀 대강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경제성과 쾌적성, 안정성 이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 필요성들을 이렇게 제시하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되게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무조건 한다. 그리고 쾌적성과 안전성을 뭐 갖거나 조금 쾌적성을 좀 앞세우는 순서 정도로 해서 필요성을 제시하셨다면 앞으로 이 기후 변화나 코로나19 또 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 등등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오늘 공개해 주신 그 평가 모델은 되게 디테일해진 거라는 걸 되게 좀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걸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그동안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받아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 철도가 되면 뭐 통근 시간이 얼마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없는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되게 아쉬운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뭐 필요하면서 되게 외국은 이만큼인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서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그 접근,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담겨지지 않겠는가. 다만 좀 우려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욕구가 아까 정창민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사람들 욕구 끝이 없는데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정하지 놓지 않으면 계속 좋은 것만 요구할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좀 제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답보할 건지.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뭘 짧은 기간이지만 했는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수시 투자라는 게 되게 막대한 금액의 또 사업 기간이 긴데 1년 단위로 그렇게 바뀐다면 그걸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 건지. 물론 이제 이게 계속돼서 시계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오면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1년 단위로 그 아까 저 1년 전과 비교했더니 여기 그 아까 정 원장님 발표 보면 25페이지에 1년 사이에 좀 바뀐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 표를 따로 준비 안 해서 그냥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재택근무로 인해서 통근 통학에 따른 개선 필요도는 줄었고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인프라 수요 변화하는 그 25페이지 쪽에.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곧 끝나겠지 했던 것에서 이제 굉장히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 수요와 기대가. 그렇다면 통근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통근 개선 필요성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화상에 따른 인터넷 품질 기대 상승은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는 이 부분은 좀 의아했는데 병원 방문 자제가 기초 의료 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저 기초 병원을 안 가고 이제 종합병원 뭐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는 다 화상 진료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다 종합병원에서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 의료 시설에서 그런 종합병원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설 요구가 따를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응했을까 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대한 그런 그 평가 모델 이런 것들이 역시 좀 반영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 평가 모델에 대한 당부라기보다는 그 이런 자료를 만드신 다음에 언론인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제 그걸 보고 소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소비자들이 동안 바뀌었습니다. 소비 창구가 굉장히 다양화됐고 그 바람에 신문이나 이런 TV 올드 미디어 중심에서 굉장히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미트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콘텐츠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구성과 형식미를 좀 더 찾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소스 자체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재성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인프라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잘 요약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사와 패널 분들이 발표를 모두 들으셨고 이제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무처에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전 질문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전 질문이 총 7개 들어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인프라 수요 변화 여부와 변화가 있다면 변화된 인프라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덕영 의장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유경제가 폭망했다. 요즘에 대중교통 수단을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 위험성 때문에 그냥 자기 차를 다 몰고 와요. 그래서 그 덕분에 공유경제 다 망했고 다중 집회 시설 뭐 망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모든 변화 중에서 이제 교통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 드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전염력이 더 높으면 버스 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하철을 누가 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인용 교통수단이 보급이 될 거다. 이런 때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는 1인용 교통수단을 대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차고지 어디다 만들죠? 보험 있나요? 법규가 어떤 법규를 지켜야죠? 만약에 이제 드론이 조만간 날아다닐 텐데 조만간이라면 4, 5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버스도 후보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드론이 날아다니면 드론을 위한 주유소도 우리가 기반 시설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등등.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걸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의 일상사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인프라의 수요와 규격, 공급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네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올해 태풍과 장마로 인해 피해가 많았는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인프라 수요 간의 관계가 있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 이제 발제해 주신 정문경 부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장마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강우량으로 좀 기록적이었다라고 앞으로 수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조금씩 천천히 오면 땅에 내린 게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 넘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산만 쓰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나가는 구멍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가는 구멍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내리는 비는 하중으로 보고 나가는 구멍을 저항으로 보는데 저항하고 하중하의 관계를 어떻게 둘 거냐. 그다음에 이런 걸 다루는 걸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설계 기준을 높인다 그러면 자 100mm가 올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는 이제 하중뿐만 아니고 경제성도 포함을 해서요. 그럼 150mm로 합시다. 200mm로 합시다. 또는 100년 강으로 합시다. 200년 강으로 합시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장마든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계 있다고 이제 거의 그 확실시 되죠. 과학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그 능력과 그다음에 효과를 생각을 해서 설계 기준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의 수요가 오는 것이고 비 말고 지금 큰 걱정이 해수면 상승입니다. 그 글로벌 워밍과 관련해서요. 그렇게 되면 베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요즘 툭하면 이제 비가 오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도시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잠기지 않도록 방어 계제를 만들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인프라가 또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기후 변화하고 자연재해가 인프라 수요와 관계는 당연히 있고요. 이어서 3번으로 이제 이어지는 회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린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글로벌 워밍이 계속되고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했을 때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이런 시나리오로 올라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건설 분야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존의 재산과 도시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자체에서 보는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충북에서 오신 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약 160조 원을 2021년부터 5년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3일 날 지역균형 뉴딜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60조 원 사업 중에서 한 75.3조 원에 해당되는 돈들은 주로 지역에서 이 뭔가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이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많은 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을 내려보내면은 지역이 하는 일은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지역에서 뭔가 좀 이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지역이 적극 참여해서 뭔가 주도를 끌고 가도록 하는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대목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이 나름대로 인적 자원도 키우고 그리고 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이 전략도 세우고 하는 총체적 과정을 좀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 시행하는 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좀 이것은 반드시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역 단위 사업으로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그겁니다. 이런 사업 단위가 광역화될수록 그 사업의 효과는 커집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단체의 경쟁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에서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얘기했지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실행 로드맵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일 텐데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해낼지 이 인적 자원 양성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 갈지 이런 거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이 교육 문제를 이런 걸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좀 원거리의 대안들이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돼야지 지역균형 발전을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국가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에서 보는 지역 균형과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언론인이신 우리 황재성 부장님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사전 질문이라고 해서 좀 받아보고 느낀 거는 역대 정권이 뭐 바뀌어도 늘 바뀌지 않는 국토 정책이 몇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이 수도권 집중 안 하고 국토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근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뭐 이 정부와 그 결을 같이 하는 노무현 정권 때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행정수도하고 혁신도시 건설이었는데요. 뭐 국토균형 발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좀 준비한 그 화면을 보면 뭐 세종시라든가 그다음에 혁신도시들이 이렇게 쭉 다 지어져서 뭐 공기업들이 이제 지방 이전까지 다 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보기엔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 11월 허에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그 잡지의 11월 허의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하다 해서 인구 50%, 뭐 천대기업 73.6%, 뭐 신용카드 사용의 85%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늘었는데 동남권 인구는 오히려 1%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또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지역별 청년 인구 유출입 현황을 보니까 20대 초반 청년 인구 유출입 비중은 2005년 대비 2015년 비교인데 그 서울, 경기, 인천은 늘었습니다. 근데 전남, 전북, 울산 사실은 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되게 그 공을 들이는 지역들은 오히려 많게는 11%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그다음 20대 후반 청년 인구 유출입 비중은 2010년 대비 2015년 비교 자료인데 서울, 경기는 역시 늘었지만 전남, 전북, 대구, 강원 뭐 이런 데는 전부 두 자릿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쉽지 않은 정책이고 그럼에도 뭐 정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낼 텐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지역 균형 뭐 정책이라든가 뭐 지역 균형 뉴딜도 큰 기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성공하길 바라고 어떤 걸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답을 드리면 그동안 뭐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걸 뭐 이렇게 조금 메모해 놓은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와 지방대학 등을 좀 거점으로 해서 광역 경제생활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나마 좀 수도권과 좀 경쟁을 지역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인재 확보,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행정부가 역시 리더십을 갖고 지역별 그 입장과 역량 차이를 조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지역 균형 사업, 균형 뉴딜하고 이제 아마 막 쏟아낼 텐데 내년에 그 사업이 좀 한목적성을 갖고 충실성을 가져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간 이해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 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에서 좀 재정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잘 좀 그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째 질의하고 7번째 질의를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일회용 쓰레기, 폐기물 양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시설, 매립, 소각, SRF 제조, 건립이 지역적인 님비 현상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자초되거나 지연되어 제2, 제3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전국적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해결책이 논의되고 공학관리원 차원에서 해결책 및 정책 방향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질의입니다. 코로나로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하겠지만 이를 포함한 의료용, 일회용 폐기물, 택배 포장 등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 쓰레기 폐기물도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현재의 심각한 실상을 전달해야 하며 친환경 에너지가 정말 친환경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그 발제자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패널 분들께서 답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질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공학관리원 차원에서 해결책, 정책 방향 제시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되고요. 제가 저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폐기물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폭증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정책을 써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좀 있었고, 근데 현재 문제는 우리 저 5천만에 사는 나라 중에서 수도권이 이제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서울 1,000만, 경기도에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수도권 매립장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수도권 매립장이 좀 용량이 다 차간다고 그래서 새로운 걸
찾는데 300km 떨어진 곳에 가용한 곳이 있다 한들 거기에는 또 너무 비용이 많이 가니까 이게 꼭 단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 대비 쓰레기량이 는다 이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발생량 줄이고 재활용을 더하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둘 다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저 스파이크를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7번째에 대해서 좀 어느 분이 좀 답을 좀 해주실까요? 정창문 8번. 예. 뭐 다른 분이. 네, 저는 그 쓰레기 그 폐기물 그 처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은 이제 쓰레기 그 처리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모든 많은 규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충북이 이 전국 쓰레기 처리를 거의 한 25% 이상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이 수도권에서 오는 쓰레기 처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뭘 만들려면 주민들의 저항이 엄청 그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 원장님께서도 부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이게 쓰레기가 만들어지면은 이 만들어져서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이 주로 이제 수수료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이 국민 의식 수준에서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 자본이 좀 잘 형성돼 있으면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뭔가 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쓰레기량 자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서 저희는 쓰레기 막 버립니다. 그럼 버리는 걸 받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버리는 단계부터 어느 수준까지는 대가를 좀 치르도록 비용을 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8번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국민들이 과학에 용이한 접근을 위한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것도 이제 좀 섣부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과학교육 인프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견제에서 얘기하면 저희가 자랐을 때 한 4, 50년 전에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편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계천에 가면 화공약품 상가들이 그냥 가게에서 이제 화학약품 갖고서 실험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낙원상가 쪽에 가면은 인공위성을 거기서 이제 부품을 조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삼복 컴퓨터가 이제 그 낙원상가 일대 청계천에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메이커였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을 때. 근데 최근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국문학과나 뭐 영문학과를 나오면 뭐 형광등도 나는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새로운 생활 SOC로 뭘 잡아야 되냐면 제가 뭘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만들 수 있게 하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작하고 밀링 머신 어떻게 다루고 3D 프린터 어떻게 다루고 그다음에 그걸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회로를 설계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교수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SOC를 얘기했을 때는 기간 산업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근데 하나 더 나간다면 우리의 소득을 올려주는 인프라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주 간단한 예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제 옛날에 동사무소요. 그러니까 생활복지센터에 가면은 걸어서 한 5분 가면은 거기에 제가 드론도 제가 바꿀 수 있고 스마트폰도 제 생각대로 뭐 음향 그 스피커도 바꾸고 뭐 모양도 좀 바꿀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국가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구청 단위의 큰 거점에 가면 직접 1년 동안 내가 내 차를 직접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인프라를 중국은 만들고 있고 미국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시작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라는 걸 좀 더
크게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교수 인프라 확충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부디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희들이 이제 7번에서 말씀하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질문이 답이 아직 안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에너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만들어서 공학관리원 홈페이지에 좀 게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학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공학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 발표해 주시고 패널로 참여하신 분 중에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와 패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편집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내용을 정리하여 공학관리원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이슈 페이퍼를 통하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